지금 현재 어떤 전문 외교관들이 많이 배제된 그러니까 미국 정통들이 많이 배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 이제 한일 외교관들은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작은 상당히 매끄럽게 해왔죠. 근데 지금 이제 바꾸고 나서 지금 이 미국 관계도 흔들리고 일본 관계도 흔들린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외무부 북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 전문적인 외교 관료들을 다 배제해버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네, 네. 시각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들은 지금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간 어쨌든 우리나라의 번영을 이끌어왔던 오랜 우리가 익숙한 체제하고는 너무 이질적이긴 합니다. 최근에 일단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에 내정됐다는 게 파다했는데 막판에 교체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문정인 특보가 너무 그간 6, 70년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해오던 네. 그 틀, 이 외교라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국가의 정체성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한미가 이제 6, 70년 같이 해오던 거기에 너무 어긋나는 방향에서 발언을 자주 했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좀 불편한 상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해요. 네. 그렇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회 지금 야권의 문제도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를 어쨌든 견제를 해야 될 중요한 축인데 아주 제자리 존재감을 못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야권에 대해서 좀 재건이 어떤 식으로 하면 가능할지 좀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죠. 네. 이게 이제 나라라는 거는 진보와 보수의 양축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보면은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네네. 있고 영국도 이제 보수당이 있고 노동당이 네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늘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갔는데 지난 박근혜 최순실 파동 이후로 보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진보 정권이 이제 서가지고 개혁을 해나가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좋은데 이게 이제 보수 쪽에서 보니 국채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저지를 하고 말려야 되는데 지금 보수 정치 쪽이라는 거는 뭐 거의 초토화돼 가지고 그걸 스스로 지금 치유하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워낙 망가지니까 그동안 법안들이 정상적인 힘이 있으면은 다 말렸어야 될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나라가 이제 크게 바뀌고 있는데 스스로는 앞으로도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이제 전혀 뭘 못 해낼 것 같다. 특히 이제 총선이 한 8개월 지금 남지 않았습니까? 예.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경제 문제 등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정권은 아주 싫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수 거기서 결집을 못 시키고 있어요. 결집은커녕 자신들의 문제도 처리 못 해가지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여전히 이 분노를 갖게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나름의 해법을 좀. 해법은 이제 일단
우선 문제점을 거꾸로 보면 바로 해법인데요. 네. 우선 그 지금 그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들이 전혀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그 창의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네. 그냥 비난에 불과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뭐를 잘못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그걸 그 뛰어넘는 네. 그 국민들이 다 좋아할 만한 창의적인 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냥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는 네. 거지. 가령 이제 요즘 우리 교육을 보면은 자사고 이런 걸 다 없애지 않습니까? 네. 네. 평등이 훨씬 중요한 맞아요. 개념이다, 네. 가치다. 그래서 이제 좀 우수한 사람들끼리 그 좀 더 효율 높은 교육을 해서 국제 경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네. 그런 걸 다 이 망가뜨리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좀 괜찮은 애들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외국의 준재들하고 수재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건 소용이 없다 이렇게 가고 그럼 이게 잘못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보수 정치인들이 그 문재인 정권의 그런 잘못을 다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 전체를 국민들이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이 대학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좀 똑똑하고 한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전부 그 이 대기업을 대기업을 가거나 뭐 연구기관을 가거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죠. 공무원 되려고 하고 교수가 되려고 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벤처기업이 미래기업이 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인들이 해법을 내놔야죠. 네. 그 오히려 지금 문재인 쪽에서는 그 평범이 제일이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평범, 평등이 제일이다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천재들만 모은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네. 대학을 서울대학교 상위권 이상 가는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완전히 그 이 미래의 벤처 그 천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천재를 다 초빙해 가지고 이 산업과 산학이 네. 그 모아지는 미국이 그런 컴플렉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문재인 정권의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그런 그 거대한 그 창의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똑똑한 아이들 순서로 대기업을 안 가고 다 창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애플이다 뭐다 아마존이다 그 MS다 다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참 거꾸로니까 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그 문제점들이 사실은 이게 젊은이가 거길 가면 이미 루저다, 패자다 이런 그 개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정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상위권 이상 가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산학협동의 대학, 창업대학이라든지 벤처대학 이런 걸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고 전 세계 천재를 다 끌어와서 한국이 그런 이 아이디어형 미래산업, 미래대학의 그 리더가 되는 이런 걸 창의적으로 내놔야 이 문재인 정권의 그런 평범 평등 위주 교육은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지지를 하게 되는데 그냥 그걸 안 된다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안이 전혀 없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그 정치는 가장 큰 것이 이 인물이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정치인 하나하나가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출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주로 이제 한국당 중심으로 뭐 바른미래당도 그게 뭐 보수 중도라면은 마찬가지인데 인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의 개혁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뭐냐? 정치인은 나라를 팔고 미래를 팔고 하는 것 같아도 다 그게 구두선이지 실제로는 자기 당선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내일 나라가 망하더라도 오늘 내가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국민들이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법이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 지금 인물이 너무 없다.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 홍준표의, 유승민의, 안철수의 다 고만고만한 사람. 지금 이제 황교안이 새로 등장하긴 했지만 황교안 본인도 박근혜 시대의 국무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탈색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그 박하고 이별하는 걸 하려고 해도 또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그 영웅적 정치인이 아니고 이 평생 이렇게 그 조그만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판을 전체 뒤집을 역량이나 이 창의적 이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보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이미 그 당에 맡겨가지고 어떤 창조적 혁신을 할 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정치 원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보수 쪽에서 특히 느끼는 위기는 이것이 이제 단순히 그 성향이 바뀐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국채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는 이 워낙 기업이 중요한데 기업을 점점 옹색하게 만드는 점점 기업의 목을 죄는 이 체제에 대해서 큰일 났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힘을 합해야 되는 거죠. 정당은 그중에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그 원로들이 나서가지고 보수의 원로들이 나서가지고 이 정당을 바꿀 수 있는 사회 전체의 힘하고 정당하고를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종의 원로 원탁회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정당 밖의 정치 플랫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로 원탁회의 이제까지 있어왔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이 원로도 뭐 그 대여섯 명, 뭐 7, 8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100여 명 원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채를 걱정하는 원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단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회의 이 잠재적 파워를 다 모아야 돼요. 그걸 정치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이제 정당이나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사회의 그 잠재력을 그걸로 다 이 접목을 시켜서 우선 그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따지지 않고요. 그게 뭐 정치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뭐 의료일 수도 있고 또 이번에 그 검사들이 많이 옷 벗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들이 느끼는 불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검사들이라든지 뭐 법조 자관 이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이 분야를 따지지 않고 전부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 가지고 지금 기존의 그 정치하고 이렇게 이 접목을 시켜야죠. 거대한 어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대타협보다는 대골기가 필요하겠죠. 대골기를 해가지고 이 그간 이제 지금 그 빈약한 정치인들에게 이 보수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기지 말고 그 모두가 좀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 해나가야 된다. 이런 그걸 조성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 어쨌든 그 선거라면 공천인데 그러면 그 대타협 기구에서 어떤 공천까지 논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이게 이제 이 우리나라의 그동안 이제 선거사를 보면 늘 그 이 공천이 항상 사리사략에 의해 가지고 좌우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향력 있어봐야 사실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 서로 이제 그 좋은 말로 하면 타협이고요, 나쁜 말로 하면 남누먹기식으로 공천을 해왔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우선 그 유력 정치인들이 공천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 당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뭐 다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게 정말 나라의 큰 위기라면 네. 다 내려놓고 백의 종군 자세로 네. 따라야죠. 네. 이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공천심사위원회를 아무리 새롭게 구성을 해봐야 네. 그게 이제 7, 8명, 10명 이렇게 하는 네. 건데요. 그거는 다 로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결국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번만큼은 워낙 이제 이 중요한 보수 정당들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국당이다, 바른미래당이다 뭐 이런 개념도 다 없애고요. 좌우간 그 보수 중도를 표방하는 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이 사회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완전히 그 이 공천권이다 뭐다 다 놔두고 다 일단 이 본인의 그 이름만 올려놓고 공천은 누가 해야 되느냐?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되는 어떤 로비도 통하지 않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이 국채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걸 만들어서 한 1,000명 정도의 전문가가 완전히 벌거벗은 그 수백 명 정치를 하고자 하는 새롭게 정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이 공평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공천을 하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이 나눠먹기 시기라든지 또는 그 정치권에 있는 자체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잘못된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잘 모르고 보통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 한 1,000명 정도의 외부 국민공천위원회죠. 국민공천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모두를 그냥 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다 공천을 심사를 해서 하게끔 하면은 일단 그 정치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백의 종군하는 사람들부터 다 뽑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다 벗고 정말 그 본인들이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위기라면 다 벗고 백의 종군하고 공천권을 국민공천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지금 그 빈약한 인물들 가지고는 이 막강한 진보의 영웅들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 국민 속에서 사람들을 뽑고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바꿔야만 내년 총선 다음 대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만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일단 어제 그 8.15 남북 이제 경축사 대통령의 경축사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축사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 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방법으로 어떤 평화 경제 이른바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혹시 경축사에 대해서 평가를 좀 주시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말씀이 맞죠. 맞죠. 예,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통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바로 우리 이웃에 적대시하는 세력을 두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건 당연히 맞고 그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의 가치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이제 다 그 동의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지금 당장 불이 나서 집에 막 타고 있는데 우리가 저수지를 큰 걸 만들면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큰 걸 만들어서 이 불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하루하루가 지금 한국 경제가 가뜩이나 위태한 상황에서 지금 그 조금이라도 힘을 더 보태서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경제거든요. 이런 위중한 상황에 일본까지 겹치고 그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한데 그 북한과의 통일을 해서 그거를 하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비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북한하고의 통일이라는 것은 참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이게 그 현재 그 북한의 체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하게
이 나쁜 체제 아닙니까? 네. 그것을 무조건 통일하자는 것은 그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네. 집어넣자는 거하고 비슷해요. 통일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북한 쪽에서 준비를 많이 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생략하고 지금 당장 통일하자는 것은 그건 그 얘기가 안 됩니다. 좀 그 먼 방향으로는 맞지만 지금 당장 불을 끄는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이 실마리를 잘 풀어가지고 대통령이 그런 좋은 말씀도 동시에 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를 일본하고 대결만 하지 말고 네. 잘 네. 풀어나가자. 이렇게 네. 지금 그거 한 것은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네. 하나는 취할 만하고 하나는 취하기 어려운 그런 네. 나름 아주 의미 있는 화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네. 또 한 번씩 웃어줄 건 웃어주자 이렇게 판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예, 수고하셨어요.